여러분, 제 이웃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하셨습니다. 술, 담배 안 하시고 도박도 안 하시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셨습니다. 월급도 꼬박꼬박 받으셨고 빚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된 지금 그분은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이 국민연금 4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70만 원입니다. 월세 50만 원 내고 나면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분은 특별히 잘못 산 게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 모두가 하는 선택들을 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선택들이 모여서 노후 빈곤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노후 빈곤으로 가는 가장 흔한 선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선택들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20년, 30년 후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흔한 선택, 자녀만 잘 되면 된다며 노후 자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의 가장 흔한 생각입니다.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은 대학 보내야지. 내 노후는 나중 문제고 일단 애들부터 키우자.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자녀한테 쏟아붓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비 냅니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중학교 가면 더 오릅니다. 고등학교 가면 입시학원까지 더해집니다. 18년 동안 학원비만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대학 등록금은 또 얼마입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4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8천만 원입니다. 생활비까지 보태주면 억 단위입니다.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 못하면 더 보태줍니다. 대학원 보내거나 고시 준비시키거나 유학 보냅니다. 몇 천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결혼할 나이 되면 또 돈이 듭니다. 결혼식 비용, 전세금, 살림장만 다 도와줍니다. 수천만 원이 더 나갑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자녀한테만 씁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이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됩니까? 못합니다. 저축할 여유가 없습니다. 연금 들 돈도 없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남매를 키웠어요. 다 대학 보냈고 다 결혼시켰어요. 큰애 대학 등록금만 4천만 원, 둘째 유학비 5천만 원, 막내 결혼 자금 3천만 원. 계산해보니까 30년 동안 자녀한테 쓴 돈이 2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 돈을 제 노후에 썼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제 통장엔 지금 1,000만 원도 없어요. 부모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키우면 나중에 애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효도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생활하기도 바쁩니다. 집값 비싸고 육아 힘들고 직장 생활 불안합니다. 부모님께 매달 용돈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명절에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부모가 한 달 생활비로 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모는 섭섭합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한테 바쳤는데 이게 전부야. 하지만 자녀도 억울합니다. 나도 힘든데 부모님이 왜 준비를 안 해놓으셨어? 결국 부모는 기초연금에 의존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평생 일했는데 노년의 국가 지원으로 겨우 삽니다. 자녀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 노후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자녀 대학까지는 책임지되 결혼 자금은 자녀가 마련하게 해야 합니다. 매달 자녀 교육비 내면서도 조금이라도 내 연금을 들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 없이 자녀만 키우는 것,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가는 첫 번째 흔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흔한 선택, 집값 떨어질 거라며 부동산 구매를 망설이는 것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때 집을 샀으면 지금 부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안 샀습니다. 왜 안 샀을까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1985년에 강남 아파트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평균 월급이 30만 원이었으니까 6년치 월급이었습니다. 너무 비싸. 이런 가격에 누가 사? 조금만 기다리면 떨어질 거야.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1990년에 5천만 원, 2000년에 2억, 2010년에 10억, 지금은 20억입니다. 빚 내는 게 무서웠습니다.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게 불안했습니다. 빚은 나쁜 거라고 배웠습니다. 이자 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현금 모아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전세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 사면 재산세 내야 하고 관리비 많이 나가고 수리비 들잖아요. 전세로 살면 그런 거 안 내도 되고 목돈도 생기고 그 돈으로 다른 투자하면 되지. 하지만 그 목돈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졌고 전세금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90년에 분당 아파트를 1억에 살 수 있었어요. 대출 6천만 원 받으면 됐는데 빚이 무서워서 안 샀어요. 전세로 살았죠. 지금 그 아파트가 15억이에요. 저는 아직도 전세 살아요. 전세금 돌려받으면 2억 있는데 이 돈으로는 어디도 못 사요. 그때 용기 내서 샀더라면 지금 집 한 채는 있었을 텐데.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집이 있으면 노후가 안정적입니다. 주거비 걱정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영목이지 대출받아서 월급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으면 노후가 불안합니다. 평생 전세 살다가 70대에 전세금 돌려받아도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월세로 살아야 하는데 연금에서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 내면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 다 남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집값 떨어질 거라고 빚 내기 무섭다고 전세가 낮다고 망설이는 것.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가는 두 번째 흔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흔한 선택, 퇴직금으로 사업하면 되겠다며 무모한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50대 중반에 회사를 떠납니다.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어쨌든 직장을 나옵니다. 퇴직금 받습니다. 5천만 원, 7천만 원, 많으면 1억 원.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합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적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업해봐. 치킨집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벌어. 카페 하면 편하게 돈 벌어. 솔깃합니다. 나도 사업 한번 해볼까? 프랜차이즈 본사에 갑니다. 상담받습니다. 본사 직원이 말합니다. 이 상권은 최고예요. 매출 보장됩니다. 월 수익 600만 원 나옵니다. 믿습니다. 계약합니다.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 3천만 원, 기타 비용 2천만 원, 퇴직금 8천만 원이 다 들어갑니다. 오픈합니다. 처음 한 달은 손님이 좀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주고 호기심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째부터 손님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반경 500m 안에 치킨집이 5개입니다. 카페가 10개입니다. 편의점이 3개입니다. 손님을 나눠 가지려니 모두가 힘듭니다. 배달 앱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주문의 80%가 배달입니다. 그런데 배달 앱이 30%를 가져갑니다. 만원 주문에 3,000원이 수수료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재료비 2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임대료 150만 원, 공과금, 배달비까지 합치면 600만 원이 나갑니다. 매출이 800만 원인데 지출이 600만 원이면 남는 게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루 15시간 일합니다. 한 달에 450시간 일해서 200만 원 버는 겁니다. 시급으로 치면 4,500원도 안 됩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50대 중반, 60대 초반에 하루 15시간씩 서서 일하기 힘듭니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손목 아픕니다. 1년 버티다가 문 닫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이 다 날아갔습니다. 권리금 받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립니다. 결국 그냥 문 닫습니다. 손해만 보고 나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5세에 명예퇴직했어요. 퇴직금 7천만 원 받았어요. 그 돈으로 카페를 열었어요. 본사에서 매출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2년 만에 망했어요. 7천만 원 다 날리고 대출까지 2천만 원 받아서 썼어요. 지금은 빚 9천만 원 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며 갚고 있어요. 퇴직금 날리지 말고 그냥 저축할 걸 그랬어요. 퇴직금은 노후 자금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사업은 10중 8구 망합니다. 특히 경험 없는 분야는 더 그렇습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이런 업종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비만 챙기면 됩니다. 가맹점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퇴직금으로 사업하겠다는 생각,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가는 세 번째 흔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흔한 선택, 친구니까 괜찮겠다며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보증만 서달라고 합니다.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30년 친구인데 거절하기 미안합니다. 괜찮겠지. 걔가 날 속일 리 없어. 사업도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증을 섭니다. 처음 1년은 괜찮습니다. 친구가 잘 갚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니까 친구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대출금을 못 갚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증인한테 갚으라고 합니다.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친구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문자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갚아야 합니다. 5천만 원입니다. 내 저축에서 뺏어 갚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형제가 집 살 때 보증 서달라고 합니다. 피부치인데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증을 섭니다. 형제가 대출금을 못 갚습니다. 은행이 나한테 옵니다. 내 집을 담보로 잡습니다. 갚지 못하면 내 집이 넘어갑니다. 할 수 없이 내 집을 팔아서 갚습니다. 형제 빚 갚느라 내 집까지 날립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동생이 사업 자금 대출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거절 못하고 섰죠. 남동생 사업이 망하고 잠적했어요. 저한테 6천만 원 빚이 떨어졌어요. 제 노후 자금 전액이었어요. 다 갚느라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보증만 안 섰어도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보증은 빚과 같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건 상대방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상대방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갚을 능력이 있을 때만 서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능력도 없으면서 섭니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거절하기 미안해서 섭니다. 그 결과는 파산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집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괜찮겠다며 보증 서주는 것.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가는 네 번째 흔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흔한 선택, 연금은 나중에 생각하지 뭐 하며 준비를 미루는 것입니다. 20대, 30대에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노후는 아직 멀었고 당장 생활비 쓰기도 바쁩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떼 가는 게 아깝습니다. 이 돈으로 뭐라도 사고 싶은데 연금으로 나갑니다. 짜증납니다. 자영업자는 더 심합니다. 국민연금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냅니다. 당장 돈 쓸 데가 많은데 먼 미래 연금을 왜 내냐고 생각합니다. 개인연금 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룹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 나중에 돈 좀 모이면 들지 뭐. 50대 되면 들지 뭐.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50대가 됩니다. 이제 슬슬 걱정됩니다. 연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여유가 없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내야 하고 결혼 자금 마련해야 하고 60대가 됩니다. 이제 곧 은퇴입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올까 계산해 봅니다. 국민연금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개인연금은 안 들었으니 없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으로 어떻게 삽니까? 월세가 50만 원인데 연금으로도 모자랍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연금은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영업자였어요. 국민연금을 50세부터 냈어요. 그것도 최저금액으로요. 15년 냈는데 지금 한 달에 30만 원 나와요. 개인연금은 안 들었고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20대 때부터 꾸준히 넣었더라면 지금 100만 원은 받았을 텐데
연금은 복리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많이 쌓입니다. 20대에 매달 10만 원씩 40년 넣으면 60대에 한 달에 150만 원씩 받습니다. 하지만 50대에 매달 10만 원씩 10년 넣으면 60대에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젊을 때 시작해야 이자가 쌓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미룹니다. 나중에 하다가 결국 못합니다. 노후가 되어서야 후회합니다. 연금은 나중에 생각하지 뭐 하며 준비를 미루는 것.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가는 5번째 흔한 선택입니다. 6번째 흔한 선택, 건강보험 있으니 괜찮다며 실비보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건강보험으로 대부분 커버됩니다. 실비보험 들라고 하는데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한 달에 3만 원, 5만 원씩 보험료 내는 게 아깝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지, 왜 보험 들어? 나는 안 아파. 건강보험 있으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고 안 듭니다. 30대도 안 들고 40대도 안 듭니다. 50대가 되어서야 슬슬 걱정됩니다. 주변에 암 걸린 사람도 생기고 수술한 사람도 생깁니다. 이제 들어볼까 싶어서 보험사에 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많아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씩 나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합니다. 또는 특정 질병은 보장 제외한다고 합니다. 결국 못 듭니다. 그러다 60대에 큰 병이 옵니다. 암 진단받습니다. 수술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는 다릅니다. 좋은 항암제는 비급여입니다. 한 번에 300만 원씩 듭니다. 10번 맞으면 3천만 원입니다. 병실도 비급여입니다. 1인실 하루에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간병인도 고용해야 합니다. 하루에 1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6개월 치료받으면 총 5천만 원 듭니다. 실비보험이 있었으면 대부분 받았을 텐데 없으니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갑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실비보험 안 들었어요. 젊을 때 보험료 아까워서요. 65세에 대장암 진단받았어요. 수술하고 항암치료 1년 받았어요. 총 6천만 원 들었어요. 실비보험 있었으면 대부분 받았을 텐데 없으니까 제가 다 냈어요. 제 노후 자금 전액이었어요. 30대 때 들어놨더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실비보험은 노후 대비입니다. 나이 들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큰 병 걸리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 듭니다. 건강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으면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니 괜찮다며 실비보험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가는 6번째 흔한 선택입니다. 7번째 흔한 선택, 은퇴해도 소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여행도 갔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월급 200만 원 받다가 연금 50만 원 받습니다. 4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한 달에 외식 10번 했습니다. 은퇴해도 똑같이 10번 합니다. 한 번에 5만 원씩 쓰면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골프 좋아했습니다. 한 달에 4-5번 쳤습니다. 은퇴해도 똑같이 칩니다. 한 번에 15만 원씩 쓰면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체면 때문에 못 줍니다. 친구들이 비싼 식당 가자고 하면 내 형편에는 부담스럽지만 거절 못합니다. 쪽팔리니까요. 손주 용돈도 계속 줍니다. 한 명당 5만 원씩, 4명이면 20만 원입니다. 매달 줍니다. 명절, 경조사비도 그대로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갑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한 달에 200만 원 씁니다. 연금은 5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150만 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축해서 빼야 합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빼면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저축 있어도 3년이면 바닥납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은퇴하고도 생활 수준을 못 낮췄어요. 골프도 계속 치고 외식도 자주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한 달에 250만 원씩 썼어요. 연금은 6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5년 만에 저축 7천만 원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자녀 용돈 받으며 살아요. 은퇴할 때 지출을 줄였어야 했는데 소득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지출도 줄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파산합니다. 외식 횟수 줄이고 골프 횟수 줄이고 여행 줄이고 손주 용돈 줄여야 합니다. 체면 버리고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못 줍니다. 습관도 안 바뀌고 체면도 있고 그러다가 저축이 바닥나고 빈곤해집니다. 은퇴해도 소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가는 7번째 흔한 선택입니다. 8번째 흔한 선택. 이건 안전한 투자라며 금융 사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은퇴하면 목돈이 생깁니다. 퇴직금, 저축 합쳐서 5천만 원, 1억 원.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합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가 너무 적습니다. 1년에 3%. 1억 있어도 1년에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한 달에 10% 수익 난다고 원금 보장에 고수익이라고 말합니다. 솔깃합니다. 한 달에 10%면 1억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불어나는 겁니다. 1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투자합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수익이 들어옵니다. 1,000만 원씩 받습니다. 이거 진짜구나, 더 넣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추가로 넣습니다. 5천만 원 더 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깁니다.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돈이 다 날아갑니다. 알고 보니 폰지 사기였습니다. 먼저 투자한 사람한테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으로 수익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회사가 파산하고 투자자들은 돈을 날립니다. 지인이 소개하는 투자도 위험합니다. 친구, 친척, 교회 사람이 투자하라고 권합니다. 아는 사람이 소개하니까 믿게 됩니다. 설마 지인이 나한테 사기치겠어? 하지만 그 지인도 당하는 겁니다. 또는 수수료 받으려고 권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돈을 잃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좋은 투자처 소개해줬어요. 한 달에 10% 수익 난다고요. 저는 6천만 원 넣었어요. 처음 2달은 수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천만 원 더 넣었어요. 그 다음 달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9천만 원 다 날렸어요. 교회 사람이 소개한 거라 믿었는데 사기였어요. 고수익은 사기입니다. 한 달에 10% 수익, 원금 보장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있으면 100% 사기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3%인데 어떻게 한 달에 10%를 주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외롭고 돈 걱정 많고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믿게 됩니다. 이건 안전한 투자라며 금융 사기에 당하는 것.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가는 8번째 흔한 선택입니다. 9번째 흔한 선택, 담배, 술 정도는 괜찮다며 건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피웁니다. 하루에 한 갑. 스트레스 풀린다고 습관이라고 계속 핍니다. 술도 자주 마십니다. 일주일에 3-4번. 친구들 만나면 소주 한두 병씩 마십니다. 운동은 안 합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못합니다. 밥은 대충 먹습니다.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 좋아합니다. 이렇게 30년, 40년을 삽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60대 되면 몸이 망가집니다. 당뇨가 옵니다. 고혈압이 옵니다. 고지혈증이 옵니다. 폐 기능이 나빠집니다. 간 수치가 안 좋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평생 약 드셔야 합니다.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운동하세요. 약 먹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5알, 저녁에 3알.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담배 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50년 피운 습관이 안 바뀝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가 되면 합병증이 옵니다. 당뇨 때문에 눈이 나빠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심장이 안 좋습니다. 투석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서 4시간씩 투석 받습니다. 투석비만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일부 커버되지만 본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병원만 다닙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담배 피웠어요. 하루에 2갑씩. 술도 매일 마셨어요. 60대의 당뇨, 고혈압 왔어요. 약 먹으면서도 담배, 술 못 끊었어요. 70세에 신부전 왔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투석 받아요. 젊었을 때 담배, 술 끊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후회돼요. 건강은 돈입니다. 건강하면 병원비 안 듭니다. 약값 안 듭니다. 아프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삶의 질이 높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데 갑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담배, 술 정도는 괜찮다며 건강을 방치하는 것.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가는 9번째 흔한 선택입니다. 10번째 흔한 선택, 이혼해도 내 노후는 챙겼다며 재산 분할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60대에 이혼합니다. 황혼 이혼입니다.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서 자녀들도 다 컸으니까 이혼합니다. 재산을 나눕니다. 집 한 채 팔아서 반씩 나눕니다. 10억짜리 집이면 각자 5억씩 받습니다. 5억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작은 집 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작은 집 사는데 3억 듭니다. 남은 돈은 2억입니다. 이 돈으로 20년,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고 해봅시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15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20년도 못 갑니다. 게다가 혼자 살면 생활비가 더 듭니다. 둘이 살 때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나눴습니다. 혼자 살면 다 혼자 냅니다. 밥도 혼자 해먹기 애매해서 외식이 늘어납니다. 외로워서 친구들 자주 만납니다. 만나면 돈 듭니다. 건강도 나빠집니다. 스트레스로 병이 옵니다. 병원비가 늘어납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3세에 이혼했어요. 집 팔아서 각자 6억씩 받았어요. 저는 4억으로 작은 아파트 샀어요. 남은 2억으로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 살면서 생활비가 더 들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써요. 6년 만에 2억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혼 안 했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텐데. 황혼 이혼은 경제적으로 위험합니다. 재산을 둘로 나누면 각자 받는 돈이 절반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절반으로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돈으로 달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빨리 떨어집니다. 이혼해도 내 노후는 챙겼다며 재산 분할을 착각하는 것.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가는 10번째 흔한 선택입니다. 11번째 흔한 선택, 자녀가 알아서 하겠다며 노후 계획을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를 안 합니다. 저축도 안 하고 연금도 안 들고 집도 안 사고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왜 그럴까요?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나중에 되면 뭐든 되겠지. 하지만 자녀는 챙겨주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생활하기도 바쁩니다. 부모 노후까지 책임질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준비 안 해놓으면 자녀한테 부담이 됩니다. 자녀가 매달 생활비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 눈치 보며 삽니다. 돈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안 주면 생활 못하고 또는 국가 지원에 의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받으며 근근히 삽니다. 7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노후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자녀들이 알아서 챙겨주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애들도 자기 생활하기 바빠요. 가끔 용돈 주는 게 전부예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한 달에 80만 원 받아요. 젊었을 때 조금씩이라도 저축할 걸 그랬어요.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한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국가 지원도 최소한입니다. 스스로 준비해야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 안 합니다. 막연하게 기대만 하다가 결국 빈곤해집니다. 자녀가 알아서 하겠다며 노후 계획을 방임하는 것.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가는 11번째 흔한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11가지 흔한 선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만 잘 되면 된다며 노후 자금 포기, 집값 떨어질 거라며 부동산 망설임, 퇴직금으로 사업하겠다는 무모한 창업, 친구니까 괜찮겠다며 보증, 연금은 나중에 생각하며 준비 미루기, 건강보험 있으니 괜찮다며 실비보험 무시, 은퇴해도 소비 그대로 유지, 안전한 투자라며 금융 사기 당하기, 담배 술 정도는 괜찮다며 건강 방치, 이혼해도 노후 챙겼다는 착각, 그리고 자녀가 알아서 하겠다며 계획 방임. 이 모든 선택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택들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들이 모여서 노후 빈곤이라는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내 노후 준비 균형 잡으세요. 작은 집이라도 사세요. 퇴직금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절대 보증 서지 마세요. 지금 당장 연금 가입하세요. 실비보험 들으세요. 은퇴하면 지출 줄이세요. 고수익 투자 절대 믿지 마세요. 담배 끊고 술 줄이세요. 이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세요. 50대라면 아직 10년 이상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6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70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녀 세대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빈곤을 피한 분들의 실제 사례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정적인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35년 일했는데 통장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 말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25살에 첫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눈앞이 환했죠. 월급을 받으면 뭘 하고 어떻게 살지 꿈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 거야.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모아서 60살쯤 되면 여유롭게 살 거야. 이렇게 다짐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새 50대 후반, 60대를 바라보는데 통장 잔고를 보니 기가 막힙니다. 35년, 40년을 일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잠깐만 돌아보세요. 지난달 통장에 얼마가 남았나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저축한 금액이 늘었나요? 만약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둔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불편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허투루 산 적이 없어. 매달 월급 받으면 성실하게 썼고 애들 교육도 시켰고 부모님도 모셨어. 그런데 왜 남는 게 없지? 정말 억울하죠. 놀고 먹은 것도 아니고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2000년대 초반 여러분이 30대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월급이 얼마였나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지금은 어떤가요? 300만 원, 400만 원, 어쩌면 500만 원이 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월급은 분명히 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장에 남는 돈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우리는 수입이 늘면 자연스럽게 지출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생활 수준 상승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월급이 50만 원 올랐다고 칩시다. 처음엔 이번엔 꼭 저축해야지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아파트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외식도 조금 더 자주 하게 돼요. 이 정도는 괜찮아. 월급이 올랐으니까라고 합리화하면서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고정 지출입니다.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은 쉽게 내려오지 않아요. 넓은 집에 살면 관리비도 올라가고 좋은 차를 사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유지비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55세 직장인 어씨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가장이었어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했고 과장에서 부장까지 승진도 했습니다. 월급도 꾸준히 올랐죠. 그런데 퇴직을 1년 앞두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 모아둔 돈이 고작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어씨는 정말 황당했대요. 내가 30년 동안 뭘 한 거지? 가계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야 보이더랍니다. 아이들 학원비로 매달 100만 원, 부모님 용돈과 병원비로 50만 원, 대출 이자로 40만 원, 각종 보험료로 60만 원, 차량 유지비로 30만 원, 통신비와 구독 서비스로 20만 원. 이것저것 합치니 고정 지출만 3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여기에 식비, 교통비, 경조사비, 병원비, 의료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45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갔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면 5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나마도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났거나 차 수리를 하거나 경조사가 겹치면 마이너스가 됐죠.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우리는 모두 어시처럼 살아왔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그런데 효율적이지는 못하게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난달에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 기억하시나요? 카드값이 얼마 나왔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항목별로 말할 수 있나요? 대부분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쓸 때 기록하지 않거든요.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사고, 마트에서 장 보고, 인터넷으로 옷 한 벌 사고, 배달 음식 시키고. 하나하나는 작은 금액이에요. 5천 원, 만 원, 2만 원. 그런데 이게 모이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됩니다. 이걸 라떼 효과라고 하죠. 매일 마시는 라떼 한 잔이 1년이면 몇백만 원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지출 항목이 있어요. 바로 자녀 교육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난 10년간 교육비로 얼마나 쓰셨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계산하기도 무서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기 노후도 포기해요. 나는 굶어도 애는 굶기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됩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태권도, 미술, 코딩. 주변 아이들이 다 다니니까 우리 애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애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지갑을 엽니다. 한 달에 학원비만 50만 원, 60만 원, 어떤 집은 10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져요. 대치동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부모님들, 주말마다 과외 선생님 모시는 집들. 이때쯤 되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교육비가 나갑니다. 맞벌이 부부인데도 교육비 때문에 저축을 못한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 보냅니다. 이제 됐다고 안심하시나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에요. 4년이면 2400만 원에서 4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생활비까지 보태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50만 원만 준다고 해도 1년에 600만 원, 4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등록금과 합치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자녀가 2명이면 억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요즘은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죠. 그럼 또 지원해야 합니다. 토익 학원비, 자격증 학원비, 공무원 학원비. 1년만 더 지원해줘. 꼭 취업할게라는 말에 또 지갑을 엽니다. 그렇게 2년, 3년이 흐르고 드디어 취업을 합니다. 휴, 이제 됐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결혼 자금입니다. 요즘 결혼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예식장, 스드메, 신혼여행, 이것저것 합치면 기본이 3천만 원입니다. 그나마 검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신혼집이에요. 전세 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억대는 기본입니다. 부모가 절반 아니면 전부를 대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애가 전세 사기 당하면 어떡해? 그냥 내가 마련해 주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털어넣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딸 결혼시키면서 3억 원을 지원했어요. 2개월 동안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쓴 거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딸 행복하면 됐지. 나야 뭐 그냥 일하면 되지. 그런데 그분 나이가 60세예요. 이제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세대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자식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작 내 노후는 완전히 뒷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노후 준비, 도대체 언제 하라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40대 초반, 여러분은 뭘 하고 계셨나요? 아마 가장 바쁘게 살 때였을 거예요.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책임이 무겁고 집에서는 아이들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때죠.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 다니시기 시작할 나이예요. 이걸 샌드위치 세대라고 합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키워야 하고 가운데서 눌려 있는 거예요. 숨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가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이에요. 재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40대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자금을 모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50대 중반 넘어가면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60대 되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초반이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40대에는 아이들 대학 등록금 걱정에, 50대에는 결혼 자금 걱정에 노후 준비는 계속 미뤄집니다. 1년만 더, 2년만 더 하다가 어느새 60대가 돼요.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준비한 게 없네. 부모님 모시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요양원에 모시려고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에요. 집에서 모시면 간병인 비용이 더 들고요. 형제가 있으면 분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남이나 장녀가 대부분 떡을 칩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중반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매달 150만 원씩 부모님께 드려. 용돈 50만 원, 병원비 50만 원, 나머지 50만 원은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 내 노후 자금은 꿈도 못 꿔. 근데 안 드릴 수도 없잖아. 나를 키워주신 분들인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 노후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믿고 계세요. 나는 30년 넘게 꼬박꼬박 냈으니까 연금 좀 받겠지. 맞습니다.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얼마나 받을까요?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을 30년 납부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입니다. 많이 낸 사람도 200만 원을 넘기 어려워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집이 있고 대출이 없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세 살고 월세 내고 병원비 나가고 생활비 쓰다 보면 절대 부족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 들어보셨죠? 2050년쯤 되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전망도 있어요. 물론 정부가 손 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연금을 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개인연금 들 여력이 있나요?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내다 보면 개인연금 풋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면 되지 뭐.
실제로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 일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경비, 청소, 배달, 대리운전. 몸이 아프신데도 일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35년 열심히 일했는데 60대, 70대에도 또 일해야 하는 거죠. 물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한다면 그건 슬픈 일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까요? 50대 중반, 50대 후반, 심지어 60대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의 소비 습관입니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카드 청구서 보고 깜짝 놀란 적,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분명히 큰돈 쓴 기억은 없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소비 습관 속 작은 구멍들이에요.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삽니다. 3,000원. 점심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 더 삽니다. 또 3,000원. 퇴근길에 목마르니까 음료수 하나 삽니다. 2,000원. 하루에 8,000원이에요. 별로 안 크죠? 그런데 한 달이면 24만 원입니다. 1년이면 288만 원이에요. 에이, 커피 한 잔 마시는 낙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커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소비가 그래요. 배달 음식 한번 시켜볼까요?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거기에 음료수, 사이드 메뉴 추가하면 3만 원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시켜도 한 달에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이에요. 외식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구독 서비스, 여러분은 몇 개나 쓰고 계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멜론, 오디오북, 신문 구독, 운동 앱, 명상 앱. 하나하나는 만원, 15,000원이지만 5개만 해도 한 달에 5만 원이 넘어갑니다.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제일 무서운 건 이걸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동 결제니까요. 카드에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심지어 안 쓰는 구독 서비스도 해지 안 하고 계속 돈만 내는 경우도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카드 명세서에서 자동 결제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그 중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쓴 서비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해지만 해도 한 달에 1만 원, 2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할인의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사면 30% 할인. 오늘만 특가. 이런 문구 보면 지갑이 열리죠. 필요 없는 건데도 할인하니까 사야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소비를 부추기는 마케팅 전략인데 우리는 거기에 속습니다. 카드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5,000점 모으면 만원 할인. 이러니까 포인트 모으려고 더 소비하게 돼요. 본말이 전도된 거죠. 포인트 받으려고 만원 어치 더 사는 건데 사실 5,000원 손해본 거잖아요. 나를 위한 소비라는 합리화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 위해 살았어. 이 정도 쓰는 거야 당연하지.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고, 좋은 가방 하나 사고, 맛있는 거 먹고. 물론 가끔은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문제예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복리로 불어나서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5천 원씩 절약한다고 쳐봅시다.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이걸 20년간 연 5% 수익률로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놀랍죠? 하루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병 절약하는 게 20년 후에는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매일 완벽하게 절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의식을 하고 노력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계부를 쓰라고 합니다. 귀찮아도 3개월만이라도 써보세요. 매일 뭘 샀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보여요. 나 편의점에서 한 달에 이렇게 많이 썼네? 배달 음식이 이렇게 많이 나갔어? 가시화가 되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앱도 많아요.
가계부 앱 깔아서 영수증만 찍으면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도 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자동으로 연동되고요. 정말 편해졌습니다. 귀찮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돈을 못 모았는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생활 수준 상승의 덫,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실패, 그리고 소비 습관 속 구멍들. 이 4가지가 우리 통장을 텅 비게 만든 주범들이에요.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알았어, 문제는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부터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 주제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재정 리셋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미 늦었어. 50대 중반인데 뭘 하겠어. 아니에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60대, 70대가 되면 정말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똑같은 후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봅시다. 첫째, 지출을 가시화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계부 쓰는 겁니다. 3개월만 써보세요. 앱을 쓰든 노트에 쓰든 방법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기록하는 거예요. 뭘 샀는지, 얼마를 썼는지 남기는 겁니다. 3개월 후에 돌아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나는 매주 금요일마다 배달 음식을 시키네. 편의점에서 쓰는 돈이 생각보다 많네. 이 구독 서비스는 거의 안 쓰는데 돈만 내고 있네. 이렇게 보이면 고칠 수 있어요. 둘째, 고정비 다이어트를 하세요. 고정비가 뭐냐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대출 이자 같은 것들. 이걸 하나하나 점검해야 합니다. 통신비부터 시작해 볼까요? 핸드폰 요금제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 무제한 쓰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10GB도 안 쓴다면 요금제 낮추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아낄 수 있어요. 가족 전체로 하면 50,000원도 가능하고요. 보험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요. 암보험만 3개, 실손보험 2개, 종신보험까지. 중복되는 보장이 엄청 많아요. 보험 설계사한테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중복 보장 빼고 정리하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다시 확인하세요.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해지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필요하면 그때 다시 구독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3만원만 줄여도 1년이면 36만원입니다. 대출 이자도 중요합니다. 만약 대출이 있다면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먼저 갚으세요. 특히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고금리 대출은 최우선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자만 줄여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셋째, 비상금부터 만드세요.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투자는 나중이고 일단 비상금부터 모으라고요. 비상금이 뭐냐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갑자기 차가 고장 나거나 병원비가 나가거나 경조사가 겹치거나 할 때 쓰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카드를 긁거나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럼 또 이자가 붙어서 악순환이 시작돼요. 비상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최소 300만 원, 여유 있으면 600만 원 정도면 좋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모아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한 번에 모으는 게 아니에요. 매달 조금씩 모으는 겁니다. 월급의 10%부터 시작해 보세요. 월급이 300만 원이면 30만 원, 400만 원이면 4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에서 480만 원이 모입니다. 2년이면 비상금 완성이에요. 30만 원도 남는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10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아니면 5만 원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금액은 나중에 늘리면 돼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 이체로 빼놓으세요. 다른 통장으로 바로 옮기는 겁니다. 그럼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살게 돼요. 남은 돈으로 쓰려고 하면 절대 안 남습니다. 먼저 빼놓는 게 핵심이에요. 넷째, 소액이라도 투자 습관을 들이세요. 비상금 모았으면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입니다.
나는 주식이니 뭐니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처음부터 큰 돈 넣을 필요 없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적립식으로 시작하세요. 요즘은 펀드도 좋고 상장 지수 펀드 ETF도 좋습니다. 특히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으면서도 분산 투자가 되니까 초보자한테 괜찮아요.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위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우상향했습니다. 10년, 20년 묵히면 복리 효과로 불어나요. 물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으니까 절대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마세요. 생활비나 비상금을 투자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여유 자금, 당장 안 써도 되는 돈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공부도 하셔야 해요. 유튜브에 좋은 강의도 많고 책도 많아요. 조금씩 배워가면서 투자하면 됩니다. 모르고 투자하는 건 도박이에요. 알고 투자하는 건 재테크입니다. 다섯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합니다. 자녀분이 대학생이거나 성인이라면 재정 상황을 공유하세요. 엄마 아빠가 지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죠. 자녀한테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자녀도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무한정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스스로 준비하거든요. 결혼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마련해 줄 수는 없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와줄게. 나머지는 내가 준비해야 해.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무리해서 전부 대주면 결국 나중에 자녀한테 짐이 됩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 못해서 나중에 자녀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 지금 선을 긋고 각자 준비하는 게 훨씬 건강한 관계예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내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부자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달라집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통장에 쌓이기 시작해요. 1년이면 몇백만 원이고 5년이면 몇천만 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대에 시작해도 60대 중반이면 7천만 원,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에 이 돈 조금씩 쓰면서 살면 적어도 최소한의 존엄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거예요. 6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50대 이후에도, 아니 오히려 50대 이후에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수입원을 만들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었습니다. 건강 수명도 70세가 넘어요. 60세에 퇴직해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긴 시간을 연금만으로 버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단순히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일을 하는 겁니다. 30년, 40년 직장 생활하면서 쌓은 게 많잖아요. 그게 다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회계 업무를 하셨다면 프리랜서 회계사로 활동할 수 있어요. 작은 업체들은 전담 회계 직원을 못 뽑거든요. 그런 곳에 월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한 곳에서 50만 원, 3곳만 해도 150만 원입니다. 영업을 하셨다면 컨설턴트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젊은 사업가들한테 영업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도 많아요.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생겨요. 제조업에 계셨다면 품질 관리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어요. 공장 다니면서 품질 검사하고 개선안 제시하고 이런 경험 있는 사람 찾는 중소기업 많습니다. 교육 분야에 계셨다면 더 좋아요. 학원 강사, 과외, 온라인 튜터링 선택지가 많아요. 요즘은 성인 대상 평생 교육도 인기예요. 노년층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치는 강사도 수요가 있고요. 나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기술이 전부가 아니에요. 삶의 경험도 콘텐츠가 됩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50대, 60대 크리에이터들 많아요. 요리, 정리정돈, 정원 가꾸기
등산, 낚시, 뭐든지 콘텐츠가 돼요. 실제로 제가 아는 63세 할머니는 유튜브로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버세요. 뭘 하냐면 시골에서 텃밭 가꾸는 걸 찍어요. 직접 재배한 채소로 요리하고 된장 담그고 김치 담그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처음에는 손주가 할머니 한번 찍어봐요 라고 시작했대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죠.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그런데 막상 올리니까 반응이 뜨거웠어요. 도시 사람들이 시골 생활을 동경하거든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유튜브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취미로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어요.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금 있으면 그걸 종잣돈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절대 큰돈 들이는 사업하지 마세요. 프랜차이즈 치킨집, 카페, 편의점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 없이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높거든요. 퇴직금 몇 천만 원, 억대 들여서 시작했다가 1년 만에 망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럼 노후 자금까지 다 날려요. 차라리 작게 시작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재택 부업, 소자본 창업. 실패해도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키우면 되고 안 되면 접으면 돼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걸 꼭 확인하세요. 첫째, 내가 잘 아는 분야인가? 전혀 모르는 분야는 피하세요. 둘째,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당한가? 3천만 원 넘어가면 위험해요. 셋째, 고정비가 낮은가? 매달 나가는 돈이 많으면 부담돼요. 넷째, 나 혼자 할 수 있는가? 직원 쓰면 인건비 부담이 커요. 다섯째, 재고가 많지 않은가? 재고는 돈이 묶이는 거예요. 여섯째,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6가지를 통과하는 사업이라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고하세요. 성공 사례 하나 더 들어볼까요? 61세에 온라인 클래스를 시작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평생 요리를 좋아했어요. 전문 요리사는 아니지만 집에서 가족들한테 요리해 주는 게 낙이었죠. 딸이 권유했어요. 엄마, 요리 잘하시잖아요. 온라인 클래스 해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요리 선생님이야 라고 했대요. 그런데 딸이 계속 설득했고 결국 시작했어요. 클래스 주제는 50년 경력 주부가 알려주는 집밥 비법이었어요. 값 비싼 재료 안 쓰고 어렵지 않게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죠.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주부들이 좋아했어요. 지금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고 있대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연금에 보태면 충분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보람을 느낀다고 해요.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행복하다고요. 이렇게 50대, 60대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60세면 은퇴해서 쉬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60세는 아직 젊어요. 20년, 30년 더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제이막이에요. 35년 일한 경험, 그 모든 게 자산입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이 참 많았죠.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재정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가슴이 아프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 이야기네라며 공감하셨을 수도 있어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돈을 못 모은 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생활 수준 상승의 덫, 자녀 교육비, 부모님 봉양, 소비 습관 속 구멍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겹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았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지출을 가시화하고 고정비를 줄이고 비상금을 모으고 소액이라도 투자하고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면 바뀝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만 모아도 5년 후에는 달라져 있을 거예요. 셋째,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세요. 30년, 40년 쌓은 경험은 자산이에요. 그걸 활용해서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할 게가 아니라 오늘부터 할 게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가계부 앱 하나 깔아보세요. 안 쓰는 구독 서비스 하나 해지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다섯째,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어요. 가족 위해 희생하고 부모님 모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 모든 게 값진 거예요. 다만 재정 관리를 조금 놓쳤을 뿐이에요. 그건 지금부터 고치면 돼요. 여섯째, 희망을 가지세요. 35년 일했는데 통장에 남은 게 없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10년, 20년, 30년이 남았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계부 앱을 깔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3개월만 써보세요. 뭘 샀는지, 얼마 썼는지 기록하세요. 둘째,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자동 결제 항목 중에 안 쓰는 거 있으면 바로 해지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셋째, 가족과 대화하세요. 배우자가 있다면 같이 앉아서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녀가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제가 여러분께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35년, 40년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했어요. 세금 내고 경제활동하고 가정 꾸리고 자녀 키웠어요. 그 모든 게 대단한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물론 중요하죠. 노후에 돈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재정까지 조금씩 안정화되면 금상첨화겠죠. 다음 영상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에는 퇴직 후 월 100만 원 만들기 로드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실제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도 비슷한 상황이야. 나는 이렇게 극복했어. 이런 것도 궁금해. 뭐든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1년 후, 5년 후에 우리는 분명 지금보다 나아져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월급 꼬박꼬박 받았는데 인생은 왜 이럴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분명히 들어오는데 말이죠. 한 달이 지나면 또 텅 비어 있어요.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마치 손에 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돈이 그냥 사라져요.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월급을 안 받은 달이 없어요. 연차도 쌓이고 호봉도 올라가고 월급도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팍팍해진 것 같기도 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승진하고 월급 더 받으면 그때는 여유로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책임만 늘고 스트레스만 늘고 지출도 함께 늘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아요. 새 차 뽑았다는 소식도 들리고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사진도 보이고 아파트 옮겼다는 얘기도 들려요. 나만 이러나? 싶어서 더 외로워요. 나만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월급은 꼬박꼬박 받는데 인생은 나아지지 않는 건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아픈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월급쟁이의 잔인한 진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월급을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이번 달 수입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불안함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월급쟁이가 안정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안정적이라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월급은 안정적일지 몰라도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먼저 월급 명세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오, 나 500만 원 받네.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요? 400만 원? 420만 원? 8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세금이 나갑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이 빠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합치면 엄청나요. 총 급여의 15%에서 20%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도 연금이랑 보험은 나중을 위한 거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나중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써야 할 돈, 지금 모아야 할 돈이 부족한데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건강보험료만 해도 매년 오르잖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나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월급은 동결인데 공제액만 늘어나면 실수령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물가는 어떤가요? 2000년대 초반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짜장면이 얼마였죠? 2,500원? 3,000원? 지금은 6,000원, 7,000원 받는데도 많아요. 2배 이상 올랐어요. 커피는요? 그때는 1,0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마셨는데 지금은 카페 아메리카노가 기본 4,500원이에요. 아파트는요? 서울 강남 아파트가 2000년대 초반에 3억 원, 4억 원 하던 게 지금은 20억 원, 30억 원이에요. 10배가 올랐어요. 그럼 우리 월급은 10배 올랐나요? 절대 아니죠.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요. 지난 20년간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5% 정도였어요. 그런데 실질 임금 상승률은 그것보다 낮았어요. 쉽게 말하면 월급은 올랐는데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실제 구매력은 떨어진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2005년에 월급 200만 원 받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 예를 들어 식비, 교통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다 합쳐서 기준을 잡아요. 2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생활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대략 3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 월급이 300만 원이 됐나요? 운이 좋고 승진도 잘했으면 350만 원, 40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250만 원, 280만 원 수준이에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거죠. 여기에 더 잔인한 진실이 있어요. 회사는 성장하는데 내 몫은 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20년 전보다 매출이 늘었나요? 대부분 늘었을 거예요. 직원 수도 늘고 사업도 확장하고 지점도 더 생겼을 거예요. 그럼 그 성장의 과실은 누가 가져갔나요? 주주들이요. 임원들이요. 우리 같은 일반 직원들은 호봉 오른 만큼만 월급 올라요. 회사가 2배 성장했다고 내 월급이 2배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20년 차 직장인이 있어요.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이에요. 이분이 입사했을 때 회사 연매출이 500억 원이었대요. 지금은 2천억 원이에요. 4배 성장한 거죠. 그럼 이분 월급은 4배 올랐을까요? 아니에요. 입사 초봉이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50만 원이에요. 2배 조금 넘게 오른 거예요. 회사 성장의 절반도 안 따라간 거죠. 월급 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기본급, 직책 수당, 식대, 교통비 이렇게 나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의미 있게 오르는 건 기본급 뿐이에요. 수당들은 몇 년째 동결이에요. 퇴직금 계산할 때도 기본급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 수당으로 채우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월급쟁이의 잔인한 진실이에요. 안정적이지만 부자 되기는 어려워요. 열심히 일해도 회사 성장만큼 내 몫이 늘지 않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실질 구매력은 떨어져요. 그럼 월급만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걸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재테크니 부업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돈 도둑들, 이것들이 우리 통장을 텅 비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정확히 얼마를 쓰시는지 아세요?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충 짐작만 하시죠. 정확히 아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나가는 통로가 너무 많거든요. 옛날에는 간단했어요. 월급 받으면 현금으로 찾아서 봉투에 나눠 담았어요. 식비 봉투, 교통비 봉투, 저축 봉투. 봉투가 비면 그 달은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자동이체. 돈 나가는 통로가 10개도 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고정지출이에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죠.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주거비. 전세 사시는 분은 대출 이자, 월세 사시는 분은 월세, 아파트 사신 분은 관리비에 대출 원리금. 여기서만 100만 원, 200만 원 훌쩍 넘어가요. 통신비,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TV 요금. 가족이 4명이면 핸드폰만 15만 원에서 20만 원 나가요. 인터넷이랑 TV 합치면 3만 원 더 추가돼요. 보험료, 실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자녀보험, 연금보험. 5개만 들어도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은 기본이에요. 나이 들수록 더 늘어나고요. 차량 유지비, 할부금, 보험료,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차 한 대 굴리는데 한 달에 50만 원은 들어가요. 고급차면 100만 원도 넘고요. 교육비, 자녀가 있으면 학원비, 교재비, 급식비. 한 명당 50만 원씩만 잡아도 2명이면 100만 원이에요. 구독 서비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밀리의 서재, 운동 앱, 명상 앱, 신문 구독. 개당 만 원씩만 해도 10개면 10만 원이에요. 경조사비 적립. 매달 10만 원씩 빼놔도 부족해요.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1년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모님 용돈. 양가 부모님께 각각 50만 원씩만 드려도 100만 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죠? 주거비 150만 원, 통신비 20만 원, 보험료 50만 원, 차량비 50만 원, 교육비 100만 원, 구독료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부모님 용돈 100만 원. 합치면 540만 원이에요. 이게 고정 지출이에요. 아직 밥도 안 먹었어요. 옷도 안 샀고 병원도 안 갔고 여행도 안 갔어요. 그냥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만 540만 원이에요. 월급이 600만 원이면 60만 원 남죠. 그 돈으로 식비, 생활용품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다 써야 해요. 가능할까요? 빠듯해요. 조금만 방심하면 마이너스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카드 할부예요. 할부는 이자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이자 할부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할부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냉장고 할부로 샀어요. 12개월 무이자 한 달에 50만 원씩. 다음 달에 TV 샀어요. 또 12개월 무이자 한 달에 30만 원씩. 그 다음 달에 노트북 샀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할부금이 나가요. 무이자니까 손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금 흐름이 막혀요. 100만 원을 할부금으로 내야 하니까 저축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할부는 심리적 방어막을 낮춰요.
200만 원짜리 TV를 일시불로 사려면 고민하게 돼요. 진짜 필요한가? 이 돈이면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할부면? 한 달에 16만 원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는 200만 원을 쓰는 건데 16만 원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할부의 함정이에요. 큰돈 쓰는 느낌이 안 드니까 지출이 늘어나요. 그리고 유이자 할부도 문제예요. 할부 이자 연 10%라고 하면 별로 안 커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엄청나요. 50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샀다고 쳐봅시다. 이자가 연 10%예요. 단순 계산으로 50만 원 이자를 낼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실제로는 27만 원 정도 내요. 왜 그러냐면 매달 원금을 갚잖아요. 첫 달에는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지만 두 번째 달에는 45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돼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도 27만 원이면 적지 않아요. 카드 돌려막기는 더 심각해요. 카드 결제일에 돈이 없어서 B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갚아요. 그럼 B카드 이자가 붙어요. B카드 결제일에는 C카드로 또 막아요. 이게 반복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제가 아는 분은 카드 5장을 돌려막다가 원금은 300만 원인데 이자가 100만 원까지 불었어요. 결국 대출 받아서 카드값 다 갚고 정리했대요. 그런데 또 카드 쓰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고요. 작은 사치도 무시 못해요. 나 오늘 힘들었으니까 치킨 시켜 먹자. 2만 5천 원. 주말인데 가족들이랑 외식하자. 10만 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쇼핑이나 할까? 5만 원. 하나하나는 작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몇 번씩 반복되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이 이렇게 나가요. 1년이면 360만 원에서 480만 원이에요. 그 정도 쓰면서 사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당연해요. 인간답게 살려면 가끔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스트레스도 풀어야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약하면서 사는데 돈이 왜 안 모이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작은 사치들이 쌓여서 큰 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편의점도 조용한 도둑이에요. 출근길에 커피 한 잔 3천 원. 점심 먹고 음료수 한 병 2천 원. 퇴근길에 간식 하나 3천 원. 하루에 8천 원이에요. 한 달이면 24만 원, 1년이면 288만 원이에요. 에이, 편의점에서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편의점 앱 깔려 있으시죠? 거기 들어가서 지난달 사용 금액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배달 앱은 더해요. 한 번 시키면 최소 2만 원은 나가잖아요. 주 2회만 시켜도 한 달에 16만 원, 1년이면 192만 원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렇다면 진짜 도둑은 누구일까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있어요.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무의식적인 소비 패턴이 진짜 도둑이에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왜 비교하며 살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관계가 때로는 독이 돼요. 특히 비교할 때 말이에요. 옆집을 보세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고 비슷한 나이에 아이 낳았고 비슷한 직장 다니는데 저 집은 외제차를 몰아요. 우리 집은 국산차인데 우리도 바꿔야 하나? 직장 동료를 보세요. 같이 입사했는데 저 친구는 강남 아파트 샀대요. 어떻게 그 돈을 모았지? 부모님이 도와주셨나? 부러워요. 그리고 동시에 초조해져요.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SNS를 열어봐요. 대학 동창은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어요. 몰디브, 유럽, 하와이. 좋겠다. 나는 언제 저렇게 가보나. 고등학교 친구는 새 집 들어갔다고 인테리어 사진을 올렸어요. 와, 진짜 예쁘다. 나는 언제 저런 집에서 살까?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내 삶이 초라해 보여요. 분명히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게 될까요? 소비를 해요. 비교당하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차를 바꿔요. 별로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10년 됐으니까 요즘 다들 SUV 타던데 이런 이유로 바꿔요. 4천만 원짜리 차를 팔고 7천만 원짜리 차를 사요.
3천만 원 더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를 옮겨요. 지금 사는 곳도 괜찮은데 애들 교육 생각하면 강남으로 가야지 학군이 좋은 데로 가야 애가 좋은 대학까지 이렇게 생각해요. 전세 보증금 2억 원 더 들어가고 대출도 더 받아요. 아이들 학원을 늘려요.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코딩, 중국어, 피아노, 미술까지. 옆집 애는 5개 다니던데 우리 애만 뒤처지면 안 되지. 한 달에 150만 원이 학원비로 나가요. 명품 가방을 사요.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다들 명품 들고 왔어요. 나만 노브랜드 가방이면 왠지 초라해 보여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300만 원짜리 가방을 할부로 사요. 이게 바로 비교 소비예요. 진짜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당하기 싫어서 하는 소비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끝이 없어요.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저보다 잘 사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비싼 여행. 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지갑은 파닥나요. 특히 SNS가 이걸 부추겨요. 옛날에는 비교 대상이 주변 사람들 뿐이었어요. 동네 사람, 직장 동료, 친구. 그런데 지금은요? 전국 사람들이 비교 대상이에요. 인스타그램 열면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이 멋진 삶을 보여줘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명품 들고 해외 리조트에서 휴가 보내고. 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다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협찬이에요. 공짜로 받아서 찍은 거예요. 아니면 빚내서 하루 이틀 폼 잡은 거예요. 실제 삶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몰라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요. 그리고 내 삶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져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 보상 소비를 하게 돼요. 나도 가끔은 사치 부릴 자격 있어. 이 정도 해도 괜찮아. 백화점 가서 비싼 옷 사고 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명품 화장품 사요.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요.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런데 카드값 나올 때는요?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지? 진짜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순 없잖아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세요? 아이 돌잔치를 예로 들어볼게요. 옛날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떡 돌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호텔 빌려서 100명, 200명 초대하고 사진사 불러서 스냅 사진 찍고 영상도 만들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000만 원은 기본이에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순 없잖아. 이 말 한마디에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간소하게 했어요. 지금은요? 스드메만 2천만 원, 예식장 500만 원, 신혼여행 500만 원. 합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초라하게 할 순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빚을 내요.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빚부터 지는 거예요. 체면 소비도 문제예요. 동창 모임 나가면 괜히 비싼 술 시켜요. 후배들 앞에서 형이 쏜다고 카드 내밀어요. 집에 가면 후회하면서도 그 자리에서는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해요. 부모님 생신에도 비싼 선물 사요.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 형제들 앞에서 체면 차리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럼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해요. 진짜 행복은 통장 잔고와 비례할까? 답은 아니오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명확해요. 돈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정 수준 넘어가면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그 이상 돈이 늘어도 행복은 크게 안 늘어나요. 오히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비교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의미 있는 관계들. 이런 것들이 행복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아요. 돈 벌느라, 남들과 비교하느라, 체면 차리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쳐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그때 가족이랑 더 많은 시간 보낼 걸. 그때 건강 챙길 걸.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미래를 담보로 한 현재, 대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 기준으로 약 1,800조 원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가구당 평균으로 나누면 약 9천만 원이에요. 물론 평균이니까 빚 없는 집도 있고 엄청 많은 집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어떤 형태로든 빚을 지고 살아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 빚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집 사려면 대출 받아야죠. 맞는 말이에요. 요즘 집값에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대출은 필요하기에요. 문제는 대출의 규모와 이자예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10억 원? 15억 원? 자기 돈이 3억 원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7억 원, 12억 원은 대출 받아야 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몇 %인지 아세요?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략 4%에서 5%예요. 10억 원 빌렸다고 쳐봅시다. 1년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해요. 한 달로 나누면 330만 원에서 416만 원이에요.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이 한 달에 400만 원씩 이자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해요. 30년 장기로 빌려서 원금도 조금씩 갚는 거죠.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내야 할까요? 대략 500만 원 정도예요. 10억 원 빌려서 30년간 갚으면 총 얼마를 갚게 될까요? 계산해보면 놀라워요. 원금 10억 원에 이자만 6억 원이 넘어요. 총 16억 원을 갚는 거예요. 6억 원이요. 이게 어느 정도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6억 원이에요. 그 돈을 이자로 내는 거예요. 그래도 집값이 오르면 괜찮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 이자 낸 것보다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20년간 집 산 사람들은 대부분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심해지고 빈집은 늘어나고 언제까지 집값이 오를지 아무도 몰라요. 게다가 대출 받으면 현금 흐름이 악화돼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원리금 갚으면 다른 데 쓸 돈이 없어요. 저축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고 비상금도 못 모아요. 그러다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 생기면 또 대출 받아야 해요. 신용대출도 문제예요. 급하게 돈 필요한데 어떡하지? 은행 가서 신용대출 받아요. 5천만 원, 6천만 원.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런데 나중에 와도 갚을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안 나아지거든요. 신용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높아요. 7%, 8%, 심하면 10%가 넘어요. 5천만 원을 8%로 빌렸다면 1년에 4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해요. 한 달에 33만 원이에요. 원금은 하나도 안 갚고 이자만 33만 원씩 내는 거예요. 1년이면 400만 원, 5년이면 2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빌려서 5년간 이자로 2천만 원 내면 사실상 7천만 원을 쓴 거예요. 학자금 대출도 젊은 세대의 큰 짐이에요. 대학 4년 다니는데 등록금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들어가요. 생활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도 넘어요. 부모가 다 대주면 좋은데 그럴 형편 안 되면 본인이 대출 받아야 해요. 졸업하고 취업하면 갚기 시작해요.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간 갚아요. 사회초년생이 월급 300만 원 받는데 50만 원을 대출 상환에 써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250만 원이에요. 자동차 할부도 있어요. 3천만 원짜리 차를 5년 할부로 샀다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내야 해요. 거기에 보험료, 유류비, 주차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차에 들어가요. 마이너스 통장은 더 무서워요. 비상금 대신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어 놓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한도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고 급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한번 쓰기 시작하면 갚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써야 할 때가 계속 생기거든요. 이번 달만 쓰고 다음 달에 갚아야지. 그런데 다음 달에도 또 쓸 일이 생겨요.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보통 6%에서 8%예요. 1,000만 원 한도를 다 쓰고 있으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씩 이자가 나가요. 원금 안 갚고 이자만 계속 내는 거죠. 카드로는 최악이에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카드론 받아요. 100만 원, 200만 원.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15%에서 20%예요. 사채 수준이에요. 200만 원을 20%로 빌리면 1년에 40만 원의 이자가 붙어요. 한 달에 3만 3천 원이에요. 이걸 갚지 못하면 복리로 이자가 붙어요. 2년 후에는 원금이 240만 원이 돼요. 이게 바로 빚의 무서움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원금은 안 줄고 이자만 계속 내다 보면 평생 빚쟁이로 살게 돼요.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30대에 집 사면서 10억 원 대출받고 차 사면서 3천만 원 할부하고 신용대출 5천만 원 있고 마이너스 통장 1천만 원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한 달에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일까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500만 원, 자동차 할부금 50만 원, 신용대출 이자 33만 원, 마이너스 통장 이자 6만 원. 합치면 589만 원이에요. 월급이 600만 원이면 빚 갚고 11만 원 남아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또 카드 쓰고 또 빚이 늘어나요. 이게 빚의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라고 생각하죠. 목돈 마련의 기회를 놓치는 것도 문제예요. 20대, 30대 초반이 목돈 모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아직 결혼 안 했고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이때 악착같이 모아야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뭘 하나요? 여행 다니고 차 사고 옷 사고 외식하고 젊을 때 놀아야지 나중에는 못 놀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써요. 10년 후에 후회해요. 그때 조금만 참고 모았으면 지금 전세 보증금 걱정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문제 진단이었어요. 월급쟁이의 잔인한 진실, 보이지 않는 돈, 도둑들, 비교 소비의 함정, 빚의 악순환. 이 네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 공식을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미 늦었어. 40대인데 뭘 하겠어. 빚도 많은데. 아니에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건 공식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수입 빼기 지출이 저축이다. 월급 500만 원 받아서 450만 원 쓰면 50만 원 남는다. 그 50만 원을 저축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50만 원이 남나요? 안 남아요. 왜냐하면 쓸 때가 계속 생기거든요. 이번 달은 경조사가 많아서, 애가 갑자기 아파서, 차 수리해야 해서 이런 핑계로 다 써버려요. 그래서 공식을 바꿔야 해요. 수입 빼기 저축이 지출이다. 무슨 말이냐면 월급 받으면 저축부터 먼저 빼놓으라는 거예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 먼저 다른 통장으로 옮겨 놓는 거죠. 그러면 남은 돈으로 살아야 해요. 500만 원 중에 100만 원 저축했으면 4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돈이 모자라는데 어떡해. 그런데 신기하게도 적응이 돼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거든요. 400만 원만 있으면 400만 원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요. 외식을 줄이고 택시 대신 버스 타고 충동 구매를 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살 수 있어요. 이걸 선저축 후지출이라고 해요. 재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거예요. 저축은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는 거다. 그럼 얼마나 저축해야 할까요? 이상적으로는 수입의 30%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10%부터 시작하세요. 월급 500만 원이면 50만 원, 300만 원이면 30만 원. 그것도 힘든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5%라도 하세요. 월급 500만 원이면 25만 원, 300만 원이면 15만 원. 금액은 작아도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통장을 쪼개세요. 하나의 통장에 모든 돈을 넣어두면 관리가 안 돼요.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최소 4개는 만드세요. 월급 통장은 월급만 받는 통장이에요. 여기서 돈을 쓰지 마세요. 월급 들어오면 바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거예요.
생활비 통장은 한 달 생활비를 넣어두는 통장이에요. 400만 원이면 400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바닥나면 끝이에요. 저축 통장은 절대 안 쓰는 통장이에요.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1년, 2년, 3년 묵히는 거예요. 목돈 만들 때까지 절대 안 깨요. 비상금 통장은 정말 급할 때만 쓰는 통장이에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넣어두고 차 고장, 병원비, 경조사 등 예상 못한 지출에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통장을 쪼개면 돈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 남았지? 생활비 통장만 보면 돼요. 저축은 얼마나 했지? 저축 통장 보면 돼요. 한눈에 들어와요. 고통 없는 절약 루틴도 중요해요. 절약하자고 마음먹고 갑자기 모든 걸 끊으면 오래 못 가요.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고통 적은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예를 들어 통신비. 요금제 점검해서 한 단계 낮추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아껴요. 고통 없이 절약하는 거죠. 핸드폰 바꿀 때도 최신 모델 말고 작년 모델 사면 50만 원 절약해요. 구독 서비스도 정리하세요. 진짜 쓰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해요. 넷플릭스, 유튜브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둘 다 필요 없으면 둘 다 끊어도 돼요. 한 달에 3만 원 절약이에요. 커피는 집에서 타 마시세요. 원두 사서 집에서 내려 마시면 한 잔에 500원도 안 들어요. 카페에서 사 마시면 4,500원이에요. 하루 한 잔만 집에서 마셔도 한 달에 12만 원 절약이에요. 배달 음식도 줄이세요. 주 3회를 1회로 줄이면 한 달에 16만 원 절약이에요. 대신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어요. 라면 끓여 먹고 김치찌개 끓여 먹고 계란 후라이 해 먹어요. 편의점 가는 횟수도 줄이세요. 출근길에 커피 사고 퇴근길에 간식 사는 습관을 끊어요. 대신 집에서 텀블러에 커피 담아가고 간식은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사서 조금씩 싸가요. 이렇게 작은 것들만 바꿔도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1년이면 360만 원에서 480만 원이에요. 5년이면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빚부터 정리하세요. 빚이 있으면